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성호 교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유성호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예전에는 그레이존, 회색 지대라는 것이 없었대요. 병이 들면 시름시름 앓습니다. 의원이 다녀가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면 오래 살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는구나. 오늘 내일을 넘기기 어려우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순간을 함께합니다. 삶과 죽음이 명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병원에서 최신 의료 기술을 다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죠. 중환자실에서 10개가 넘는 호스를 꽂고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과연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숨을 붙여놓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무의미한 상태. 그것을 유성호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의 선택권을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의사와 병원이 주게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건강하고 의식이 있을 때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 연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시스템적으로는 환자가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의료진의 할 일이자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런 마지막 그림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야기,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죽음학자가 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일생을 바침으로써 우리에게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각인시킨 인물로 그녀는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심리학적 반응을 퀴블러 로스 사망 단계라는 5단계로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부정이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예컨대 당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사나 가족에게 들으면 그럴 리 없다고 화를 낸다. 내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진단을 내린 병원을 돌팔이 운운하고 불신하면서 이내 다른 곳을 찾아간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2번째 심리적인 단계인 분노를 보인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를 따지면서 화를 내는 거다. 신에게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에게 분노하는 경우도 있다. 신에게 하는 분노는 내가 이렇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제 살만하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항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데 이는 투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마음을 속으로 품게 되는 거다. 그리고 3번째 타협, 즉 협상의 심리적 단계로 넘어간다. 협상은 2군데에다가 한다. 우선 의사를 상대로 애걸복걸한다. 의사 양반, 내 이번만 살려주면 열심히 살겠소 라며 매달리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협상의 대상은 신이다. 신에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한동안 이렇게 협상을 갈구하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보통 우울해진다. 이제 4번째 단계인 침체와 절망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수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환자들에 따라서는 이 5단계들의 순서를 다르게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몇 단계나 모든 단계를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겪기도 하며 또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5단계들 중 어느 것도 겪지 않기도 한다. 이 5단계는 퀴블러 로스가 조사한 일반적인 통계적 결과라고 보면 된다. 퀴블러 로스가 죽음의 수용 단계를 조사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그레이 존이라는 것이 없었다. 즉 옛날에는 인생의 시점이 불분명하지 않고 명확했으며
자신이 어느 시점에 죽을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을 하나의 여정이나 작품이라고 본다면 죽음은 마지막 종착지 또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만이 완성할 수 있는 내레이션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죽음은 의사의 나레이션이 되고 말았다. 내 인생을 내가 끝내야 하는데 인생의 결정권이 생판 모르는 의사나 가족들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4년 전국의 만 20살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임종을 원하는 장소로 57%가 자기 집을 선택했다. 그 다음은 호스피스, 병원, 요양원 순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통계청 사망 통계에 따르면 1989년에는 사망 장소로 77%가 집, 병원이 12%의 비율이었으나 2012년에는 사망 장소로 집이 18%, 의료기관이 70%,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타가 11%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고 싶다는 일반적인 소망도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사고가 아니라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중환자실에서 가족과는 떨어진 상태로 홀로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스로 삶을 종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법적으로는 특수 연명 의료로 행해지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를 멈출 수 있다. 말기 암 환자라든지 에이즈 환자라든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진료는 거부할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폐렴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고 했다.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거부권을 실제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우선 의사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거나 스스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나는 이미 구체적인 사전 의료 지시서를 근무하는 병원에다 작성해서 후배에게 맡겨뒀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아내와 함께 충분히 의논한 후에 작성해서 아들이 엄마 아빠가 사망한 뒤에 꺼내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넣어두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실천하면 된다. 내가 만약 회복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절대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거다. 그러나 만일 사전에 그러한 의료 표현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더라도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다. 가족 중에 2명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치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 2명이 허락하면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의사를 존중한다.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족 2명과 의사 2명만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딸은 허락했는데 아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가족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에 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결정이든 간에 자신의 선택이라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성호 교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